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4살까지 영유아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20일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임시로 시행 중인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두세 배 연봉 유혹에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업의 전현직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기술 유출로 중견 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당국이 차량의 절도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도난 피해가 급증했다며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현재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시애틀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기아와 현대차는 고객을 희생시키면서 비용 절감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하 53도의 혹한이 강타한 중국 동북부 지역이 설상가상으로 난방 대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방 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가정용 난방 보조금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생후 6개월에서 만 4살까지 영유아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면역 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과 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20일부터 예약 접종이 가능하고 당일 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이뤄집니다. 영유아 접종에는 지난 12일 국내에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8주 간격으로 3회 기초 접종이 실시됩니다. 방대본은 4세 이하 영유아는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5세 이상 소아와 12세 이상 청소년보다 중증과 사망 위험이 크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지만 밀접, 밀집, 밀폐한 이른바 산밀 환경에서나 고위험군은 계속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중교통과 병원,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는 의무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지자체가 철저히 안내하고 점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직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소폭 반등했지만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장관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주째 하락해 0.77까지 떨어졌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0.8%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지정병상 5,800여 개를 하루 확진자 14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3,900여 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며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기 비자 발급 제한 기간이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다만 그 전이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국자 현황을 보면 최근 2주간 확진자 1,404명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으로 63%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전수 검사도 예정대로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집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호남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채우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강물까지 끌어오고 있는데요. 오선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축구장 180개 면적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전남 영광 옥실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관로를 통해 폭포수처럼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지난해부터 물 부족에 시달린 농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지금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됐든 영상물이 오게 돼서 올해 금년에는 풍년 농사를 지지 않냐. 전남 영광은 근처에 강이 없어 농업용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 농어촌 공사는 관수로를 이용해 영산강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길이만 36km로 양수장 4곳을 거쳐 공급됩니다. 전남 무안에서 이곳까지 관로를 설치해 영산강 물을 끌어올린 결과 이곳 저수율은 0%에서 15%까지 올랐습니다. 4단계에 걸쳐 끌어온 물은 하루 최대 5만 톤에 달합니다. 이 물 채우기가 완료되면 매년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곳 염산면 일대 140헥타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농민들은 올해는 풍년을 맞이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고순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른바 냉동고 추위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웃나라 일본에도 극심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일부 지역이 영하 27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교통과 물류 차질 등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눈보라. 승용차 한 대가 철도 건널목을 건너려다 쌓인 눈에 발이 묶였습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열차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한파와 폭설로 일본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열차 350여 편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때 30km 넘게 오고 가도 못했던 고속도로는 만 하루를 넘긴 뒤에야 풀렸습니다. 25、6時間前ぐらいですね。ざっくり言ったら食べ物。 이례적인 한파는 일본 대부분 지역을 영하권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전국 10여 곳은 해당 지역 관측사상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나가노 일부 지역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もう寒さを通り越して寒いです。氷が張るのがね、こんな風に張ったのあんまり見たことないです。 인명피해뿐 아니라 생활 속에도 한파로 인한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현 일부 지역은 수도관이 터져 수천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또 빙판이 된 도로 곳곳이 통제돼 대형 택배회사 등의 물류 운송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ドライバー等への情報提供など様々な課題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認識をしております。高速道路会社等との連携やさらなる改善を図っていくものと承知をいたしております。 한편 폭설로 10시간 가까이 승객 약 7천 명이 열차에 갇힌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회사 측에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중국은 한술 더 떠 살인적인 추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하 53도까지 내려간 중국 동북부 지방에 설상가상으로 난방 대란까지 겹쳤습니다. 유럽으로 갈 러시아 천연가스를 헐값에 사들인 중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에 낀 현관을 열자 냉동창고 같은 복도가 펼쳐집니다. 철제 난간에 물을 붓자마자 얼음 코팅이 되고 삽 위에 깬 달걀도 곧바로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영하 53도, 역대 최저 기온을 갈아치운 중국 최북단 모호 일대의 모습입니다. 免费啊，不收门票，就是一个小区的这个单元门铃，太有意思了。 기록적 한파가 강타한 중국 동북과 화북 지역, 설상가상으로 난방 대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춘제 연휴 때 지역 난방업체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으로 갈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헐값에 사들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본 중국, 연료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제로 코로나 3년 재정 적자에 시달려온 지방정부가 가정용 난방 보조금을 끊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산업용 가스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반면 가정용은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민영화된 지역 난방업체들이 공급을 꺼리는 겁니다. 이미 춘제 연휴 이전부터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一些地方和企业对民生用能保供稳价的措施没有落实到位。
더구나 최근엔 대기 오염을 이유로 석탄도 떼지 못하게 하면서 중국 농촌 지역은 여느 때보다 추운 춘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중국 해킹 그룹의 공격이 이번 주 5위 소식을 차지했습니다. 네. 중국 해킹 그룹 샤오치잉이 지난 설 연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해킹한 데 이어서 국내 기관을 추가로 해킹을 했는데요. 네. 해킹이 확인된 기관은 우리말학회와 한국고고학회, 한국학부모학회 등 11개 기관입니다. 이 해킹 공격을 받은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중국어로 샤오칭, 영어로 사이버 시큐리티 팀이라는 로고가 게시됐고요.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의 공공 네트워크와 정부 네트워크를 해킹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앞서 이 해킹 그룹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를 해킹하겠다고도 예고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키사 홈페이지에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추가 피해가 좀 걱정인데 보안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홈페이지 화면이 바뀐 것 말고 다른 피해는 없었을까요? 네, 해킹 그룹은 피해 기관 홈페이지의 권한을 탈취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페이지 화면이 바뀌는 등의 이런 웹 변조 외에는 실제적인 위협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해킹 그룹이 앞서서 국내 기관 2,000곳을 해킹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이들의 주장이 과시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의 해킹 그룹 일부가 이번 공격이 한국이 중국인에 대해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복 성격이라는 그 보도가 나온 뒤부터는 외교 문제로 번질 그런 가능성까지 우려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트럭 크기만한 소행성 2023 비유가 27일 오전 9시 반경에 지구를 가까스로 비껴나갔습니다. 네. 이 남아메리카 칠레 남서부 3,600km 상공을 스쳐서 지나간 건데요. 통신 위성 등이 떠다니는 궤도가 상공 36,000km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소행성이 지구에서 위성까지 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한 거리를 근접 통과한 겁니다. 네. 나사 연구진은 이번 소행성이 지금까지 궤도가 알려진 지구 근접 천체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지나간 것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소행성은 지구 상공을 스쳐 지나가기 불과 5일 전인 지난 21일에 아마추어 천문학자에게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불과 일주일도 알게 된 지 일주일도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아찔한데 이번 소행성이 또다시 지구를 스쳐갈 수도 있을까요? 네, 이번 소행성은 오는 28일에 또다시 지구에서 9,9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통과한 뒤에 우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아, 네. 이번 소행성 외에도 이번 달에는 소행성들이 잇따라서 지구를 스쳐 지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7일에는 지름 51.8m의 소행성이 지구 상공 338만 킬로미터를 지나가고요. 또 같은 날에 5.8m 크기의 또 다른 소행성이 37만 킬로미터 상공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또 28일에는 4m 크기의 소행성이 58만 킬로미터 상공을 지나고요. 또 다음 날인 29일에는 지름 36.6m의 소행성이 283만 킬로미터 상공을 지납니다. 네. 다행히게도 이들 모두 지구와 충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미래의 지구와 소행성의 이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난해 나사가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서 이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실험을 진행을 하는 등 소행성 충돌 위협에 대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로 나가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행성 충돌에 대비하는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우주 공간에서 위성이나 우주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이른바 우주 주유소 소식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지난 2020년에 미국 우주기업 노스롭 그루먼이 일명 수명 연장 위성을 발사했는데요. 이 위성은 지구 정지 궤도에서 연료가 거의 바닥난 또 다른 위성과 도킹을 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료를 받은 위성의 수명이 5년이 연장됐습니다.
수명 연장 위성은 앞으로 5년 뒤쯤에 또 다른 위성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다시 사용될 계획입니다. 네, 연료를 우주에서 얻을 수 있다며 뭐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의 수명도 연장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작동이 가능한데도 연료가 다 떨어져서 수명이 다하게 된 위성을 다시 가동할 수도 있어서 유용하고요. 또 우주선을 발사해서 궤도에 올린 뒤에 연료를 재주입할 수 있다면 우주선이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화성 유인 비행을 목표로 하는 우주선 스타쉽에 또 다른 스타쉽을 도킹을 해서 연료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화성 비행을 하는 우주선의 경우에는 지구에서 모든 연료를 채워서 보내려면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이륙할 때는 연료의 부피를 줄이고 우주 공간에서 다시 중간 급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성공을 한다면 화성 유인 탐사 비용이 우리 돈으로 10조 원 가까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은 그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데 연료의 대부분을 쓴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상용화가 되면 비용을 훨씬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2위로는 키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로보틱 도서관 시스템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도서관에 다양한 로봇이 적용이 돼서 이 사람에게 주변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인데요. 먼저 스마트폰에서 이 원하는 책을 선택을 하고요. 책장에 다가가면은 선반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출입문이 사용자의 키를 인식을 하는데 이 키에 맞춰서 책장에 이제 사용자가 책을 꺼내기 쉬운 위치에 책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책이 높은 곳에 있다면 의자가 저절로 다가가서 이 의자를 밟고서 책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책장에서 책 여러 권을 꺼내게 되면은 의자가 자동으로 다가와서 카트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책상과 책장 그리고 의자, 조명 등 여러 사물들이 서로 협업하는 형태의 도서관인 겁니다. 네, 이걸 직접 보니까 또 마법 같은 느낌이 들던데 이게 사용자뿐 아니라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로봇이 책장에 책을 스캔하면서 잘못된 위치에 꼽혀 있는 책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5시간 만에 3만 권의 책을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 방대한 책 가운데서 손님이 원하는 책을 찾아주는 일도 대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이미 로봇 사서가 근무 중인데요. 수백만 권의 보유 도서 가운데서 원하는 책을 단 5분이면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장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드론도 개발돼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로봇의 도움을 받으면 책 관리도 더 수월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로봇이 더 발전하면 아예 이런 사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위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미래의 도서관을 엿본 느낌인데요. 마지막으로 1위 소식도 알아보죠. 네, 해외 연구진이 늙고 병든 생쥐에 이 나이를 되돌리고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노화의 주요 원인을 새롭게 밝혀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을 주입해 준 겁니다. 이 과학계에서는 나이가 들면은 DNA의 돌연 변이가 쌓이면서 이 세포가 망가져서 노화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DNA 돌연 변이를 해결하면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DNA 손상 그 자체가 노화의 원인이라고 봤던 이런 기존 이론과 달리 이 DNA를 수리하는 단백질의 기능 저하를 노화의 더 큰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DNA 돌연 변이를 고쳐주는 단백질이 이 오작동 없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게 하는 유전자 이 세 종류를 섞어서 주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생쥐가 회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쌍둥이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건데 이 한 마리는 털이 희고 듬성듬성한데 유전자를 주입받은 다른 한 마리는 검은 털이 수북하고요. 또 뇌와 근육, 신장 조직도 더 젊어졌고 멀었던 눈도 회복됐습니다. 네. 정말 방금 그림에서 화면으로 나온 것처럼 이게 쌍둥이 생쥐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 마리가 굉장히 어린 생쥐의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요. 이런 기술이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연구팀은 지금은 영장류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은 인간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생각을 했던 것처럼 돌연 변이를 일일이 고치는 것은 어렵지만 이번 기술처럼 단백질 활동을 조절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접근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연구가 진행될수록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퇴행성 질환 등 이런 노화 관련된 질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고 또 치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이 기사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돌연변이 자체가 아니라 그 돌연변이를 수리하는 단백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주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래사장이나 잔디밭처럼 미끄러지기 쉽고 푹신한 땅에서도 빠르게 뛸 수 있는 네발 로봇이 개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더니 로봇의 이동 속도와 바닥 재질을 파악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4발 달린 로봇이 모래사장 위를 달립니다. 발이 푹푹 빠지고 모래가 잔뜩 튀지만 초속 3m 이상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어서 미끄러지기가 쉬운데요. 이 로봇과 함께 푹신한 잔디 위를 달려보겠습니다. 50여 미터를 달렸는데 초반엔 기자가 더 빨랐지만 로봇이 속도를 내고부터는 로봇이 더 빨랐습니다. 로봇은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서 푹신한 지면으로 이동할 때도 속도가 크게 줄거나 오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래에서 뛸 수 있는 로봇을 만든 건 세계 최초고요. 일반 지형에서 뛰든 모래에서 뛰든 로봇이 그것을 달리면서 다리로 느끼고 이런 지형이다를 판단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뛰는 게 이번 논문의 핵심입니다. 로봇은 다리가 받는 힘과 관절 움직임 정보를 이용해 지면 종류를 판단하고 최적의 움직임을 구사합니다. 푹신한 곳을 달릴 땐 다리를 더 높이 들고 단단한 지면에선 다리를 조금만 드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기존 4발 로봇이 모래에서 뛰지 못하고 금방 넘어졌던 것과 달리 다양한 지면을 오가며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서 변형하는 지면의 동력학을 모사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실제 모래나 흙이나 나아가선 풀밭과 같은 그런 지면의 동력학에도 적응할 수 있는, 실제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거기서 학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은 20kg을 싣고도 뛸 수 있어 카메라 등을 장착하면 공사장과 사고 현장 등 위험한 장소를 점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로봇이 한 번 충전으로 약 3시간 작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 배터리 용량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전현직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국내보다 2~3배 되는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관련 기술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습니다. 연마제로 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해주는 첨단 기술이 사용되는데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여주고 집적도를 높이는 데 필수입니다. 이와 관련된 산업 기술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반도체 소재업체에 넘긴 전현직 연구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허청 조사 결과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50대 A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와 동업을 약정한 뒤 연구원들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내 대기업 2곳과 중견기업 1곳에서 반도체 연마제 실험 자료 등을 중국 업체로 넘겼습니다. 핸드폰으로 찍거나 아니면은 그걸 자료를 이용한 PPT 자료를 만들어서 중국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받던 연봉보다 2~3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는 조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은 실제로 중국 업체 임직원으로 이직했고 일부는 중국 업체의 지분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범인 A씨는 중국에 새로운 법인까지 설립했지만 국정원 첩보로 수사에 나선 특허청 기술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기술 유출로 중견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우리는 초미세 공정이고 중국은 우리보다 덜 미세한 공정을 갖고 있거든요. 받은 기업은 그만큼 개발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가 추월당할 수도 있는 거죠.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00여 건으로 이 중 국가 핵심 기술은 36건에 달합니다. 특허청은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전 세계 병원과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뒤 거액을 갈취해온 대규모 해킹 네트워크가 해체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해커들을 해킹해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 80여 개국의 병원, 학교, 금융기관을 겨냥해 랜섬웨어 공격을 벌여온 해킹 조직의 네트워크 하이브를 폐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질의 몸값인 랜섬과 소프트웨어를 합성한 랜섬웨어는 전산망의 침투에 마비시킨 뒤 복구의 대가로 거액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하이브는 2021년 6월부터 1,500여 개 기관을 상대로 1억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 이상을 갈취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공공시설도 무차별 해킹했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 속에서 공격을 받은 한 병원은 전산망이 마비돼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The Hive ransomware attack prevented the hospital from accepting any new patients. The hospital was also forced to rely on paper copies of patient information. It was only able to recover its data after it paid a ransom.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해 6월 하이브 전산망에 침투한 뒤 잠복 활동을 하며 300여 개의 해독 암호를 빼내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해커들을 해킹에 이룬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Using lawful means, we hacked the hackers. We turned the tables on Hive, and we busted their business model, saving potential victims approximately $130 million in ransomware payments. 모나코 차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이버 범죄에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당국이 일부 차량에 절도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서 도난 사고가 급증하자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졌다며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시애틀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기아와 현대차는 원칙을 무시하고 고객과 대중을 희생시키면서 비용 절감을 선택했다며 최근 잇따른 차량 도난 사고의 책임을 두 회사에 물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차주들에게 핸들 잠금 장치를 지원하고 도난을 방지하는 보안 키트를 제공하며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시애틀 현지 매체에 보낸 성명에서 차량 도난을 막기 위해 일련의 조처를 했다며 이번 소송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날벼락처럼 크게 오른 난방비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에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원룸 난방비도 2배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20제곱미터가 안 되는 작은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김상현 씨. 최근 관리비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 씨가 한 달 동안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은 6만 1,000원. 한파에 난방을 조금 더 쓰긴 했지만 평소 3만 원대로 나오던 요금이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월세격으로 한 35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난방비만 6, 7만 원이 나와버리니까 원래 세워뒀던 지출 계획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김 씨는 평소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집에서는 수면 양말을 신거나 옷을 겹쳐 입는 방식으로 체온을 유지했습니다. 또 잘 때는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난방비 폭탄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난방비를 줄이려고 노력은 해봐야겠지만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게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난방비가 크게 오르자 온라인에서는 각종 절약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창문에 단열재를 붙이고 커튼을 달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냉기를 차단하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난방할 때 가습기를 켜는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수증기를 타고 열이 집안을 고루 돌아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난방의 경우 외출 모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설정 온도를 낮추고 외출하는 게
난방비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량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난방 시설부터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에너지 효율이 문제가 없는가 그거를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자기가 사용량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각종 물가 상승에 예상치 못한 난방비 폭탄까지. 각자의 절약 방식으로 유독 추운 이번 겨울을 힘겹게 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로 서민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지만 가스공사 역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미수금을 해소하려면 올해 난방비는 지난해 인상분의 2배 정도는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고 11배 이상 오르는 사이 도시가스 요금을 묶어뒀던 것이 큰 부담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탄소 중립이 강조되면서 국제 LNG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100만 BTU당 6.1달러에서 12월에는 27.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어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9월엔 69달러를 넘었습니다. LNG 가격이 1년 반 만에 11배 넘게 올랐지만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2020년 8월 이후 1년 8개월간 동결되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38% 인상에 그쳤습니다. LNG 도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격차는 고스란히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쌓였습니다. 현재까지 10조 원, 이 미수금은 소비자들이 가스공사에 갚아야 하는 빚인 셈입니다. 적자를 끌어안고 한전처럼 그래 우리 채권 발행해서 계속 부채 누적할게 이게 안 돼요. 미래의 소비자들이 그 미수금을 갚아줘야 돼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가스공사는 20년 이상 장기 계약 물량을 80%, 단기 물량을 20%로 조절해 국제 LNG 가격 변동에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기 물량도 환율과 유가에 연동되고 특히 지난해에는 4분기 들어 단기 물량이 확대됐던 게 미수금 증가의 원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올해만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당 10.4원 올려야 합니다. 지난해 인상액의 2배 수준입니다. 더구나 올해 1분기엔 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만큼 2분기 이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 LNG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제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봉쇄를 해제를 해서 중국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폭발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25년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가 주택용 가스 요금을 38% 올리는 사이 영국은 264%, 독일은 358%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스는 물론 전기 요금까지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된 지금 상황이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전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과수 화상병은 배나 사과나무 등에 발생하는 병인데요. 치료제가 없어서 한 번 걸리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맘때쯤 과수의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제거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잎과 줄기가 검게 변해 죽어가는 배나무. 화상병에 걸린 건데 아직 치료제가 없는 데다 전염성이 강해 즉시 나무를 뿌리째 땅에 묻는 등 제거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전국 740여 농가에서 발생한 뒤 다행히 차츰 줄고 있지만 한 번 걸리면 과수원이 초토화돼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몇십 년에 공을 들인 게 어느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죠. 그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그다음에 소득이 사라진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농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무줄기가 손상돼 움푹 파이거나 검게 변한 궤양입니다. 과수 화상병의 병원균은 바로 이런 궤양 속에서 겨울을 보낸 뒤 봄에 기온이 오르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매년 이맘때 이런 궤양들을 제거하면 화상병의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궤양을 제거할 때는 전정가위 등 작업도구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2월 궤양 제거와 2, 3, 4월 감염주 우선 제거를 통해서
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진단 기술을 활용해서 과수 화상병 발생을 신속히 알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서 화상병의 사전 예찰, 방제, 그리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일원화시켜서 기존보다 40% 이상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는 나무를 모두 땅에 묻고 2년간 가수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 하원이 해마다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자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뉴저지 하원은 현지 시간 26일 본회의에서 김치의 날 결의안을 찬성 74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계 엘렌박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한국 이민사회를 통해 미국에 소개된 이후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널리 사랑받게 된 건강식품 김치의 역사를 기념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저지 의회는 지난 2021년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한복의 날 기념 결의문을 통과시키는 등 한인 사회에 대해 우호적이어서 상원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마저 질투했던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 예술에 관심이 적은 분들도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천재 중의 천재라고 불리는 예술가 미켈란젤로를 뒤돌아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미켈란젤로가 나오네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이기도 하고 또 예술가들의 예술가라고도 불리는 정말 천재인데, 자, 이 미켈란젤로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수필가로 유명한 로맹 롤랑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재가 뭔지 모른다면 미켈란젤로를 보라. 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최고로 손꼽히는 예술가죠.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적인 조각가이자 또 건축가, 화가이기도 합니다. 워낙 재능이 많아서 시를 쓰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라파엘로를 포함해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3명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불리죠. 네, 1475년에 피렌체에서 태어난 미켈란젤로는 어린 시절부터 조각용 끌과 망치를 가지고 노는 걸 즐길 정도로 일찍부터 재능이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당시 피렌체는 상업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의 부모님은 예술가보다는 좀 더 상업 거래와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갖길 원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런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되고요. 메디치 가문의 눈에 들어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네. 미켈란젤로 하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그리기 전에 천장화 경험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이죠. 이 천장화는 미켈란젤로가 처음 그린 천장의 그림인데요. 이 1508년부터 꼬박 4년 동안 작업해서 1512년에 완성됐는데요. 이 당시 보통의 예술가들은 이 성당 천장의 10분의 1 정도 크기를 그리는 데에만 평균 3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거든요. 네, 미켈란젤로는 첫 천장화인데도 불구하고 작업 속도가 굉장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속도뿐만 아니라 완성도는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답고 또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네, 훗날 이 비현실적인 작업 시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계산해 본 결과 미켈란젤로가 하루에 2시간을 제외하고 꼬박 매일매일 작업해야 4년 만에 마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미켈란젤로는 천장화를 그리면서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4년 동안 천장에 매달려서 작업하면서 어깨가 휘고 또 등도 굽게 되고요. 오랜 시간 동안 얼굴에 석회 분진을 맞는 바람에 한쪽 눈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주로 조각을 했던 미켈란젤로는 이 천장화를 맡기 전까지 회화 장르에 크게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몸과 정신 모든 것을 바친 역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천장화를 맡아서 그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당시에는 교황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입니다. 이 율리우스 2세가 교황이었던 시기에 이 천장화 작업이 미켈란젤로에게 의뢰되는데요. 이때 미켈란젤로는 교황과 사이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했다고 하고요. 이 대쪽 같은 성격 탓도 있었지만 또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도 할 말이 있으면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네, 교황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재 예술가라도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의 거의 명령의 느낌으로 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려줄 것을 의뢰하고요. 참고로 미켈란젤로는 당시에 조각가였고 회화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천장화는 프레스코라는 고난이도의 기법을 사용해서 그려야 했는데요. 이 프레스코화는 벽에 석회 반죽을 바른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물감을 칠해서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작업해야 하는데요. 이런 프레스코화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미켈란젤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교황이 천장화가 언제 완성되냐고 닥달하자 미켈란젤로는 내가 끝낼 수 있을 때 끝낸다라고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미켈란젤로만한 실력자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끝내 화해했고요. 교황이 작업 과정을 중간에 보여달라고 해도 완성될 때까지 절대 보여주지 않다가 완성되고 나서야 비로소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맡기 전에 주로 조각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조각 작품도 궁금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조각 작품으로는 피에타와 다비드 등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피에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목인 피에타라는 말은 이태리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죽은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성모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고요. 1498년에서 99년경에 제작됐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로 인해서 24살의 나이로 일찍이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이 성모가 예수를 안고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이 도상 자체를 피에타라고 하는데요. 이 미켈란젤로 말고도 수많은 예술가가 이 피에타의 도상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켈란젤로 자신도 이후에 여러 피에타를 만들었는데요. 다른 작품들은 이때 조각한 이 작품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하죠. 네, 한 추기경으로부터 성 베드로 대성당에 놓여질 피에타를 의뢰받아서 작업했는데요. 이 사진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2m 정도 되는 대작입니다. 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요. 안겨있는 예수의 신체 디테일을 보면 힘줄이나 근육, 또 골격 같은 부분이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모의 옷자락 주름도 어떻게 돌로 이렇게 조각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생동감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성모의 은은한 미소와 아름답고 젊은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인데 이 미켈란젤로는 성스러운 존재인 성모는 속세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젊고 아름답게 묘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켈란젤로의 모든 작품이 그렇지만 특히나 이 작품은 더 경이롭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피에타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서요? 네, 피에타에 관련된 해프닝이 있는데요. 당시 조각가들이 자신의 조각에 특히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작품의 한가운데 서명을 남기는 일은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만들고 유명해진 후에야 뒤늦게 서명을 새겨 넣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재밌는데요. 이 피에타 작품이 유명세를 얻지만 정작 사람들이 누가 조각했는지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또 피렌체의 조각가가 아니라 롬바르디아 출신 조각가의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밤에 성 베드로 성당에 몰래 들어가서 서명을 남겼다고 하고요. 성모 마리아의 상체 부분을 가로질러서 피렌체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다라고 남겼습니다. 네, 천재 예술가에게도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피에타 작품이 테러 위협에 놓인 적이 있다고요? 네, 피에타상은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또 성 베드로 성당에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이 세계 각지에서 작품을 보러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1972년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내가 예수다, 우리 어머니는 저렇지 않다라면서 이 작품을 15번이나 망치로 가격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피에타상의 성모 마리아 코 부분과 눈꺼풀 또 왼팔 부분이 훼손되어 떨어져 나가는 등 손상을 입는데요.
이후에 복원 과정을 통해서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해프닝 이후에 피에타상은 방탄 유리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네, 정말 명작인 만큼 잘못된 관심까지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켈란젤로 하면 그 천지창조로 알려져 있는 천장화 그리고 피에타와 함께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도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맡았던 건 아니고요. 이 미켈란젤로가 71살이 되던 해인 1546년에 40년째 건축 중이던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책임자였던 안토니오 다 상갈로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이때 교황 파울루스 3세는 그 다음 적임자로 미켈란젤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미켈란젤로가 워낙 고령이었기 때문에 건축이 완공되는 걸 보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컸지만 교황의 의견은 확고했고 또 미켈란젤로 또한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듬해인 1547년에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의 최고 전결권을 쥐게 되고요. 미켈란젤로는 어쩌면 자신의 생에서 최후의 인물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건축이 말년의 미켈란젤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1564년에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서 많은 부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미켈란젤로는 조각부터 회화, 건축까지 조형예술의 3대 장르를 모두 섭렵한 천재 중의 천재 작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괴되지 않은 아마존 열대림의 3분의 1 이상이 인간 활동의 결과로 기능이 저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캄피나스대와 영국 랭커스터대 등 공동 연구진은 지난 2001년에서 2018년 아마존 지역의 변화를 개괄한 자료와 위성 이미지, 과학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연구진은 영국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아마존 숲의 38%가 인간 활동이 유발한 다양한 방해로 기능이 저하돼 숲이 파괴된 것과 거의 비슷하거나 이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숲의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4대 방해 요인으로 산불과 불법 벌목, 극단적 가뭄 등을 꼽았습니다. 숲의 기능 저하는 인간 활동으로 숲의 상태가 과도기나 장기적으로 변화한 것을 말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영재들의 교육 나눔 활동인 과학영재 사회공헌활동 성과 공유회를 서울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영재 사회공헌활동은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 졸업생과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과학에 흥미가 큰 학생으로 구성된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멘토와 멘티들이 직접 만나 서울대 캠퍼스와 연구실을 함께 둘러보며 전공과 진로에 대한 상담과 그간 진행된 멘토링 활동 성과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하며 기업 분과와 대학 분과, 민간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과기부는 다음 달까지 연구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올해 기본 지침안을 마련하고 이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인 연구자가 자신의 기초 연구 성과를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가 주도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 실용화 패스트트랙 사업에 올해부터 7년간 46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제 선정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후속 연구와 특허 확보, 시작품 설계와 검증 등의 기술 고도화를 2년간 진행합니다. 또 사업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선 연구자와 기업이 협동으로 기술 사업화를 추가로 2년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파에 너무 올라버린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 틀기 겁난다. 벌써 다음 달 난방비 고지서가 두렵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난방의 경우 외출할 때 외출 모드보다는 실내 온도를 평소보다 1, 2도 정도 낮은 온도로 맞춰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사용량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난방시설이 노후화되진 않았는지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